바닥에 주저앉아 방어조차 제대로 못하는 남성. 그 위로 무자비한 주먹이 쏟아집니다. 화면 속 가해자는 키 190cm에 몸무게 110kg의 할리우드 액션스타 앨런 리처슨입니다. 만약 이 살벌한 폭행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다면 어땠을까요? 10중 8구 폭행 피의자로 포토라인에 서고 거액의 위약금을 물며 연예계에서 불명예 은퇴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태평양 건너 미국 경찰의 결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끔찍한 폭행이 바로 정당방위라는 겁니다. 대체 이유가 뭘까요? 당신이 알고 있던 방어의 기준이 오늘 산산조각 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1만 구독자의 법률 호기심을 시원하게 긁어드리는 법설전 진행을 맡은 김현민 변호사입니다. 오늘 아주 매콤하고 억울한 법률설을 함께 풀어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홍민호 변호사님께서 지어주신 별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원한 소변의 소병덕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반패 홍민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프닝 영상 보시고 다들 어리둥절 하셨을 겁니다. 오늘 2회 주제 바로 내 몸은 내가 지킨다. 그렇죠. 내가 지켜야지. 정당방위입니다. 우선 영상을 한번 먼저 보고 가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까 네. 폭행행위가 있었던 영상의 그 앞부분 영상인 걸로 보이는데요. 홍 변호사님, 네. 방금 본 앨런 리치슨 사건, 대체 영상 앞부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지금 보신 것처럼 그 영상에는 오프닝 영상에는 숨겨진 앞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저 파란색 옷을 입은 남성이 사실은 먼저 앨런 리처슨의 오토바이를 가로막고 그를 밀쳐서 도로에 넘어뜨렸던 겁니다. 아, 저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먼저 때리고 오토바이를 밀친 거군요. 그렇죠. 만약에 배우 입장에서는 이제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먼저 기습적으로 공격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방어를 이제 하다가 오히려 이제 더 상대를 폭행을 하게 된 것인데요. 미국 법의 핵심은 누가 먼저 원인을 제공했느냐, 이게 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먼저 공격을 시작을 했다면 피해자는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폭넓게 반격할 권리를 인정받습니다. 근데 그래도 영상을 보면 분명히 피해자라고 보이는 그 그렇죠. 사람 같은 네. 경우에 바닥에 무릎도 꿇고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으면서 사실상 이 전의를 상실한 것 같은데 계속 때리잖아요. 좀 심한 것 같아, 내가 봐도. 조금 그래요. 그렇기는 하지만 좀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상대가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거나 위협이 끝났다고 판단될 때까지도 반격을 하는 것을 정당방위로 좀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와는 좀 정서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좀 우리나라에서는 저게 정당방위가 인정이 돼라고 하는 것들도 미국에서는 인정이 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맞아요. 우리나라 경찰 같았으면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선생님, 왜 쓰러진 사람을 또 때립니까? 이미 이 사람은 맞아요, 싸울 맞아요. 의지가 없는데 왜 때립니까? 이거 맞습니다. 쌍방폭행이고요. 합의하세요.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미국 정당방위는 우리나라의 상식을 좀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캐슬 독트린, 즉 내 집은 나의 성이다라는 법리 때문인데요. 내 영역에 무단으로 침입한 자에게는 총기 같은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해도 무죄가 종종 나오곤 합니다. 총기를 사용을 하는데도 정당방위가 인정돼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나요? 총기까지도?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한밤중에 창문을 깨고 집을 들어오려는 10대 도둑을 집주인이 총으로 쏴서 사망하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네, 그리고 네, 말씀하시죠. 역시 이 주먹보다 총이 앞선다라는 미국에서는 이 권법이 아닌 건법이 있습니다. 건법이요? 예, 역시 건법의 나라답게 방어 스케일이 남달라. 그 사건 외에도 또 남의 집 마당에 침입해서 경고를 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사람에게 발포를 했던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 생명과 재산의 위협을 느꼈다면 침입자의 목숨을 앗아가더라도 정당한 방어로 보는 거죠. 자, 그럼 이러한 강력한 미국의 정당방위 법리를 머릿속에 넣으시고 우리나라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간 흥미로운 사건을 뜯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시원한 소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광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아주 다이나믹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친구인 여성의 집 안방에서 낮술을 먹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한 밤 8시쯤 됐습니다. 그때가 2월이니까 상당히 어두컴컴했죠. 갑자기 여성의 전 남자친구가 찾아와서 남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서는 행패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여성을 강하게 밀치고 또 피고인이 자고 있던 안방으로 무단 침입을 하게 됩니다. 일단 전 남친은 야간 중어 침입은 뭐 성립을 한 것 같고 뭐 행패도 부렸던 거 보니까 일단 폭행죄도 맞는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렇죠. 전 남친이 이제 안방에 들어가 보니까 웬 낯선 남자가 자고 있던 겁니다. 이제 화가 난 전 남친은 이제 피고인에게 누구냐 막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그리고 멱살을 잡고 몹시 흔든 것이죠. 잠에서 깬 피고인이 이제 멱살을 잡히자마자 주먹으로 전 남친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기 시작한 거죠. 이 폭행으로 전 남친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어요. 자기가 괜히 들어갔다가 자기가 맞은 거네요. 어떻게 보면. 정리하자면 한밤중에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행패를 부리면서 폭행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다. 맞죠? 그렇죠. 재판 결과는 어땠습니까? 1심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무죄요. 예. 그러니까 야간에 갑작스러운 주거 침입과 폭행으로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정당방위를 한 것은 맞는데 조금 지나치게 했다라고 해서 좀 지나쳤다.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거죠.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예요. 우리나라에서 좀 원일로 좀 법원이 좀 폭넓게 인정을 해줬는데 왠지 검찰이 항소했었을 것 같은데 이거. 그렇죠. 근데 항소에서 항소심에서는 이제 유죄로 이게 확 뒤집혔습니다. 이런. 예. 그 뒤집힌 사유는 전 남친이 이제 폭행을 한 것은 맞는데 이제 그 폭행이 끝난 이후에 주먹과 발로 구타한 것은 이것은 방어 행위가 아니라 공격 행위라고 본 것이죠. 예. 그래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고 대법원에서도 확정돼서 결국 이 피고인은 전과자가 된 것이죠. 그렇군요. 참 우리나라 법 엄격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시청자분들 한번 이 두 변호사님과 함께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집에 들어온 20대 도둑을 발견했습니다. 네. 놀란 집주인이 옆에 있던 빨래 건조대로 이 도둑을 쳐서 제압을 했는데요. 저항을 포기하고 도망가려는 도둑. 계속 때려서 결국 10달 뒤에 사망하기까지 합니다. 이거 정당방위 인정될까요? 좀 문제가 생각보다 쉬운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X. 네. 아니 4만까지 했으면 그러니까. 정당방위 인정되기가 우리나라는 어렵죠. 그렇습니다. 정답은 X고요. 2014년에 발생했던 아주 유명한 도둑 뇌사 사건인데요. 홍 변호사님 이 사건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네. 주시죠. 이 판결이 우리나라의 그 정당방위 기준을 좀 아주 명확히 좀 보여주는데요. 법원에서는 이 집주인이 처음에 도둑을 제압하기 위해 첫 번째로 때린 폭행, 그러니까 이른바 첫 번째 폭행까지는 정당방위로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폭행을 당하고 나서 이 도둑이 더 이상 저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이 집주인이 계속해서 심하게 때린 것은 결국 이 두 번째 폭행은 방어 의사가 종료된 후에 별개의 폭행으로 보아서 유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결국에 이 도둑이 사망까지 해서 상해치사까지도 적용이 됐죠. 그래서 처벌은 어떻게 받았는지 아시나요? 예, 이게 폭처법상 이제 특수상해죄로 의율됐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피해자가 이제 사망한 사안이기 때문에 징역 3년 이상이에요. 꽤 무거운 형에 해당하죠. 그렇죠. 그럼에도 이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이제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를 해준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도 정당방위, 과잉방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정상을 좀 참작을 해서 관대한 처벌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형이 안 나와서 그나마 네, 다행이네요. 그렇죠. 네. 감옥은 면했지만 결국 전과자가 된 것입니다. 이때 피고인이 재판에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외국은 총으로 쏴 죽여도 괜찮은데 우리나라가 이상한 거다.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외국 입법례를 언급하긴 했지만 결국 도망가려는 사람을 치명적으로 가격한 건 우리나라 법의 테두리를 넘었다고 본 것이죠.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런 답답한 현실. 시원한 소장님께서 한번 풀어주시죠. 형법 제21조 1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해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벌하지 보통 아니한다. 정당방위고 제 2항은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서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이걸 보통 우리는 과잉방위라고 부르죠. 네. 예, 정가는 있겠지만은 이제 그 처벌을 감경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 3항은 이제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야간이나 또 그 밖에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을 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돼서 책임이 조각돼서 이제 무죄가 나오는 이제 면책적 과잉 방위에 해당하겠죠. 정리하자면은 부당한 침해가 이제 현재 발생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미 현재? 도망가고 있는 사람 쫓아가서 때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방어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을 뭐 분노로 또는 이제 공격 행위로 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안 되고 셋째 가장 중요한 상당성입니다. 예, 맨손인 상대로 뭐 몽둥이로 때리거나 뭐 칼로 찌르거나 하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참 엄격해요. 이 엄격한 기준을 방어하는 피해자에게 너무 가혹하게 적용했다가 무려 61년 만에 극적으로 판결이 뒤집힌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홍 변호사님 이야기해 주시죠. 네. 바로 1964년에 일어난 최말자 씨 혀 절단 사건입니다. 당시 이제 18살이었던 최말자 씨가 21살 남성으로부터 강제로 키스를 당하는 등 이 성폭행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최말자 씨로서는 뭐 당연히 당시 고등학생이었을 테고 격렬하게 저항을 하다가 이제 그만 남성의 혀를 깨물어 가지고 이 남성의 혀가 1.5cm 정도 절단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으로서 당연히 명백하게 성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인식이 될 만한 사건이었죠. 그렇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성 측면에서 아마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것 같아요. 혀를 깨물어 절단한 게 너무 과하다는 거지.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건 고추를 절단해도 이거는 정당방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네. 그 검찰이 만약에 그 소변호사님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에 경찰은 정당 방위로 좀 판단을 했는데요. 검찰에서는 오히려 최 씨를 구속을 하고 검사가 대놓고 남자를 불구를 만들었으니 뭐 책임져라. 둘이 결혼하면 해결된다. 뭐 이런 망언까지도 했는데 뭐 지금으로서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말도 안 되죠. 이게 1964년 사건이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법원 또한 최 씨에게 이 중상해죄를 적용을 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성폭력 가해자는 사실 강간 미수 혐의가 원래 적용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것도 적용되지 않고 그냥 가벼운 성추행 정도로 적용을 해서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았고요. 성폭력 피해자가 오히려 한순간에 가해자가 된 꼴이잖아요. 그렇죠. 억울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삐를 잘라도 무죄가 나와야 된다고. 진짜 부당한 판례죠. 네.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아주 유명한 판례예요. 네, 좀 우리-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예. 우리가 다 학생 때 한 번씩은 다 공부를 했던 판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랬던 이 최말자 씨가 지난 2020년 56년 만에 내 행동은 범죄가 아니라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재심을 청구를 했고요. 1심과 2심 재판부에서는 뭐 증거가 없다면서 기각을 좀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최말자 씨가 절대 이제 포기를 하지 않았고요. 작년 2024년 12월에는 대법원에서는 드디어 이 원심을 파기를 하고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사건 발생한 지 61년 만에 좀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고요. 이번 마지막에는 검찰이 앞장서서 정당방위를 인정을 하고 무죄를 구형하기도 했습니다. 와,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어요? 네, 정말 흔치 그렇습니다. 않는 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죄 구형을 할 정도였다면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CNN에까지 돼서 특필이 됐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은 과거 우리나라 사법부가 가졌던 낡은 성인지 감수성과 폭력적인 권위주의의 민낯을 보여주었지만 끝내 61년 만에 정의를 바로 세웠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정당방위 역사에 엄청난 이정표를 세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법설전에서는 내 몸을 지키는 법, 하지만 자칫하면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정당방위에 대해 썰을 풀어보았습니다. 결론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소 변호사님. 그렇죠. 지금 이게 뭐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이 정당방위가 그래도 정당하게는 좀 인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전까지는 이렇게 싸우거나 하지 마시고 도망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도망을 가라. 그리고 112에 신고하는 것이 신고하고. 정당방위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되도록이면은 이런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오히려 미국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이제 집 울타리에 침범을 했다는 이유로 뭐 샷건을 쏴서 이제 죽이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과잉방위까지도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어떤 상당성, 아까 말씀드렸던 정당방위 요건이 상당성인데, 그게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게 너무 좁게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균형 감각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궁금한 법률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법설전의 김현민, 소병덕 홍민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